여보, 제발 이것만은 안 돼. 68세 김순자 씨 앞에서 무릎을 꿇은 남편, 73세 김철수 씨의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나를 사랑했다면, 어머니를 진짜로 모시고 싶었다면,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통장이 왜 텅 비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철수 씨의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8억이 들어있던 시어머니 통장. 그런데 지금은 잔액이 고작 50만 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순자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순자 씨와 철수 씨의 만남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38년 전 22살의 순자 씨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철수 씨를 만났죠. 우리 회사 김대리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착해. 첫 만남에서 철수 씨는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항상 자신이 내고 순자 씨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것도 빼먹지 않았죠. 순자야, 나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프러포즈할 때도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순자 씨의 부모님도 철수 씨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사위가 참 점잖하고 예의 바른의 직장도 안정적이고 집안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1986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댁에서 시작되었죠. 신혼집은 시어머니가 마련해준 전셋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신혼집 정도는 시어머니가 마련해줘야지. 처음엔 고마웠어요. 순자 씨 친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신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집에 들락날락했습니다. 며느리 밥은 제대로 해먹고 있어? 청소는 왜 이렇게 대충 했어? 우리 아들 양말이 왜 이렇게 누래? 하루도 빠짐없이 체크하는 시어머니. 순자 씨가 어머니, 저희도 신혼인데 좀 하고 말하려 하면 뭐? 신혼이면 뭐 어때? 아들 며느리 걱정하는 게 잘못됐어? 철수 씨에게 하소연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순자야, 어머니는 원래 그러셔. 좀 참아줘. 참아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죠. 시어머니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며느리 친정에는 왜 이렇게 자주 가? 시댁이 우선이지. 애 언제 나올 거야? 나이 30 넘으면 늦어. 시장에서 장볼 때 계산서 다 가져와 얼마 썼는지 확인해야지. 심지어 순자 씨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밖에서 노는 게 보기 좋아? 집에서 살림이나 해. 순자 씨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특히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더 심했어요. 배 속에 아이가 아들이길 바라야지.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해. 임신 중에는 매운 것, 찬 것 절대 먹으면 안 돼. 친정 음식은 입에도 대지 마. 우리 집 음식만 먹어야 해. 순자 씨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도 배려는 없었습니다. 입덧이 뭐 대수야? 나도 다 겪었는걸? 그런데도 철수 씨는 여전히 어머니는 원래 그러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평생 어머니 편만 들 거라는 것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순자 씨는 잠깐이나마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행히 아들이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손자 봐라. 정말 똘똘하게 생겼네. 시어머니도 기뻐했고 철수 씨도 아빠가 된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순자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어요. 젖은 이렇게 물리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대로 해. 기저귀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밤에 아이가 울면 바로 달려가면 안 돼. 버릇 나빠져. 모든 육아에 시어머니가 개입했습니다. 순자 씨가 제가 할게요라고 하면 첫 아이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지.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순자 씨는 직장으로 복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강력하게 반대했죠. 애가 아직 어린데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 어떻게 해? 우리 집안은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집안이 아니야.
철수 씨에게 말해봐도 소용없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아이가 중요하지. 내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결국 순자 씨는 꿈꾸던 커리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만 있으니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세밀해졌어요. 매일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시어머니. 오늘은 뭐 해 먹을 거야? 어제 시장에서 뭘 샀길래? 계산이 이렇게 나왔어? 애는 왜 이렇게 말라? 밥을 제대로 안 주나? 순자 씨는 자신의 집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는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나왔으면 좋겠네. 아들 하나, 딸 하나면 완벽하지. 하지만 막상 딸이 태어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달라졌어요. 아들 하나로는 부족해.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지.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2명으로 충분해요. 뭐가 충분해? 아들은 많을수록 좋은 거야. 대를 이어야 하니까.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순자 씨에게 셋째를 낳으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낳아야 해. 나이 들면 못 낳아. 우리 집안은 원래 자식을 많이 낳는 집안이야. 순자 씨가 거부하자 시어머니는 철수 씨에게 따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며느리 좀 설득해봐. 아들 하나 더 낳게. 철수 씨는 또다시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순자야. 어머니 말씀도 맞는 것 같아. 아들 하나 더 있으면. 그 무렵 순자 씨는 시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강남 아파트 세 채에 상가 건물까지. 나중에 다 우리 아들들 몫이야. 처음엔 단순한 자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재산 목록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지? 시어머니는 순자 씨에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 아파트가 15억, 저 아파트가 12억, 상가는 8억.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걸까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건 일종의 당근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잘 모시면 이 모든 게 너희 것이 될 거야. 순자 씨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든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철수 씨도 어머니가 재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유독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죠. 역시 어머니는 대단하셔. 이런 재산을 모으시다니. 마치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시어머니는 또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애들도 컸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 합가 이야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저희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잘 살고 있어? 전세살이가 무슨 잘 사는 거야? 시어머니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더군요. 내가 가진 아파트 중에 제일 큰 걸로 이사하자. 거기서 다 같이 살면 돼. 철수 씨는 당연히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순자야. 어머니 혼자 계시기도 외로우실 거고. 우리도 전세 걱정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순자 씨는 절대 싫었어요. 결혼 15년 동안 매일 간섭받는 것도 힘든데 같은 집에서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살기엔 제가 아직 준비가 뭐가 필요해? 우리 가족인데. 결국 순자 씨는 끝까지 거부했고 합가는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우리 며느리는 참 고집이. 새내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싫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친척들 앞에서도 순자 씨를 은근히 비난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 시어머니는 쓸모없으면 버리려고 해. 순자 씨는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도 없었어요. 철수 씨에게 말해봐도 어머니가 서운해하시는 것 같긴 해. 라는 말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늙어서 쓸모 없어지면 너희들도 나를 버릴 거지? 나중에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요양원에 버려질 생각하니까 미리 무서워진다. 마치 순자 씨를 향한 경고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순자 씨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여보,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까. 저도 뭔가 일을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철수 씨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갑자기 왜? 돈이 부족해? 내가 벌어오는 걸로 부족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뭔가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요. 집안일이 보람 없어. 애들 뒷바라지하는 게 보람 없다고? 그리고 당연히 시어머니도 반대했죠.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 살림은 누가 해? 우리 손자들은 누가 챙겨? 어머니,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니야. 며느리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거야. 결국 순자 씨의 꿈은 또다시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순자 씨는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거나 방금 한 질문을 또 묻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야?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치찌개요. 아, 그래? 내가 언제 물어봤지?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지고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거나 외출했다가 집 주소를 헷갈리는 일도 생겼죠. 어머니, 혹시 병원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야? 나는 멀쩡해. 그런 게 아니라 건강 체크 차간에. 건강 체크는 무슨?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꾸미는 거지? 철수 씨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원래 건강하셨어.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하지만 순자 씨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혼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경도인 지장에 소견이 보입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순자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3년 내에 치매로 진행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철수 씨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에이, 의사가 뭘 알아. 어머니는 멀쩡하셔, 여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병원에서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머니 보기에 치매 같아? 이상했습니다. 평소 어머니 걱정을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부인하려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상태는 확실히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반복하고 가족들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순자가 누구지?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순자요. 아, 그래, 우리 며느리. 하지만 10분 후면 또 같은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철수 씨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별로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좀 편해 보이시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순자 씨가 요양원이라도 알아볼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절대 안 돼. 어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 그러면서도 정작 간병은 모두 순자 씨 혼자 했어요. 기저귀 갈기, 식사 도움, 목욕시키기, 모든 게 순자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자 씨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철수 씨가 뭔가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뭐 하세요? 철수 씨는 깜짝 놀라며 서류를 급히 숨겼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머니 약봉지 정리하고 있었어. 하지만 순자 씨가 본 건 약봉지가 아니라 서류 뭉치였어요. 어머니, 서류 뭔가 있으세요? 그냥 옛날 서류들. 철수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가 잠든 후 순자 씨는 시어머니 방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서랍에는 각종 부동산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 몇 개에는 시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모두 최근 것들이었어요. 이상하네. 어머니가 언제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지? 다음 날, 순자 씨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무슨 서류에 도장?
찍으신 적 있으세요? 서류? 무슨 서류? 부동산 관련된. 몰라.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시어머니는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철수 씨가 들어오더니 이야기를 끊었습니다. 순자야. 어머니 귀찮게 하지 마.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 어머니 일은 아들인 내가 처리하는 게 맞아. 철수 씨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씨는 남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수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철수 씨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것만 도장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서류를 내미는 모습을요. 어머니,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철수 씨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 그냥 은행 업무 때문에 복잡한 거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순자 씨는 문틈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잘 아셨어요, 어머니. 철수 씨는 서류를 급히 챙겨 들고 나왔어요. 순자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환자에게 내용도 모르게 도장을 찍게 한다는 게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다음 주 순자 씨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어머님, 지난주에 오셔서 정기예금 해지하셨는데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 저희가 언제 와서 정기예금을 해지했다고요? 아, 남편분과 함께 오셔서 5억짜리 정기예금 해지하시고 가셨는데요. 순자 씨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5억짜리 정기예금을 해지했다고?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니 기억하지 못했어요. 나는 은행에 안 갔는데 언제 갔지? 집에 돌아와서 철수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기예금 해지한 게 사실이에요. 철수 씨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어머니가 생활비 필요하시다고 해서. 5억을 생활비로요? 순자야. 어머니 돈 어머니가 쓰시는 게 뭐가 잘못됐어. 철수 씨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기억도 못 하시는데. 치매 걸렸다고 해서 자기 돈 못 쓰나? 아들인 내가 도와드리는 거지. 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그 5억은 지금 어디 있어요? 생활비로 쓰고 있지.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병원비도 내고. 한 달에 5억씩 생활비가 나가요? 철수 씨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미리 빼둔 거야. 나중에 또 필요할 거 아냐. 하지만 순자 씨는 이미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혼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며칠 후, 순자 씨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아끼던 금반지와 목걸이가 사라진 거예요. 어머니, 금반지 어디 두셨어요? 금반지? 무슨 금반지? 평소에 끼고 계시던. 나는 금반지 없어. 그런 거 없어. 시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가 집 안을 뒤져봐도 없었어요. 철수 씨에게 물어보니 이번에도 태연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거? 내가 금고에 보관하고 있어. 갑자기 왜 금고에? 어머니가 치매 걸리시니까 잃어버릴까 봐서. 하지만 순자 씨는 다른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철수 씨가 귀금속 가게 앞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설마 어머니 금을 팔았나?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순자 씨는 우연히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강남 아파트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고 순자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이름에서 철수 씨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것도 6개월 전에 이미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15억짜리 아파트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7억에 매매 처리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에 말이죠. 순자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다른 부동산 서류들도 확인해 봤어요.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파트 세 채 모두 철수 씨 명의로 넘어가 있었고 상가 건물 2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40억이 넘는 부동산이 모두 시세의 절반 가격에 매매 형태로 이전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짓을. 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 씨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철수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이걸 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인지 묻고 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을 내 명의로 이전했어. 당신이 미쳤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어머니는 이미 치매야. 판단 능력이 없다고. 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 치매 걸렸다고 재산을 훔쳐도 된다는 거예요? 훔친 게 아니야. 어차피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잖아. 순자 씨는 남편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무슨 상속이에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럼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어야죠. 그런 복잡한 절차 왜 거쳐? 결과는 똑같을 텐데. 철수 씨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너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야. 우리 재산이 늘어난 거니까. 순자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30년 동안 알고 지냈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래서 그동안 이혼을 그렇게 거부한 거구나.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어머니 간병도 공짜로 시킬 수 있고 외부에서 의심받지도 않고. 철수 씨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맞아. 그래서 뭐.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야. 우리 거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동의했어요? 동의고 뭐고. 부부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 아냐. 순자 씨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냥 이용할 도구로만 본다는 걸 말이에요. 30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뭐였어요? 뭐긴 뭐야. 아내지. 아내가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이라니. 너도 덕본 게 많잖아. 집도 얻어 살고 생활비도 내가 다 댔고. 철수 씨의 말에 순자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자 씨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하지만 순자 씨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 씨가 출근한 후 순자 씨는 조용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 현황을 정리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사본, 각종 계약서, 그리고 철수 씨가 불법으로 처리한 모든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치매 진단서, 의사 소견서, 불법 이전된 부동산 서류까지. 이제 증거는 충분해. 순자 씨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했어요. 휴대폰으로 철수 씨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한 거죠. 어차피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니까 라고 했던 그 말들 말이에요. 그 다음 순자 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치매 환자의 재산을 가족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법무사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 씨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가족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면 되죠. 특히 실제로 간병하고 계신 분이라면. 순자 씨는 바로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신청했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고 현재도 직접 간병하고 있습니다. 서류와 함께 의사소견서, 간병 관련 증빙 자료까지 첨부했죠. 한편 순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정도면 재산 반환 소송은 물론이고 사기죄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치매 환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것은 무효이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순자 씨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특히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성년후견인 선임이 되면 모든 재산 관리권이 부인께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불법 이전된 재산들을 모두 되돌리는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순자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반격할 준비가 끝났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철수 씨에게 법원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이게 뭐야?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서를 본 철수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순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순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보호라니. 나는 아들인데 왜 며느리가 후견인이 돼? 그동안 어머니를 실제로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세요. 철수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순자 씨는 재산 반환 소송장을 내밀었습니다. 재산 반환 소송. 미쳤어? 어머니 재산을 불법으로 이전한 것들을 모두 되돌려 놓으라는 거예요. 철수 씨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순자 씨가 선임되면 모든 재산 관리권이 그녀에게 넘어가고 불법으로 이전한 재산들은 모두 되돌려야 하며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순자야,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시 한 번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개월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순자 씨는 시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정식 선임되었고 철수 씨가 불법으로 이전한 모든 재산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어요. 강남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2개, 그리고 빼돌린 현금과 귀금속까지 총 40억이 넘는 재산이 모두 시어머니 명의로 되돌아왔습니다. 철수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변명했지만 녹음 파일과 각종 증거들 앞에서는 소용없었죠. 그리고 순자 씨는 드디어 황혼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철수 씨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집을 나가야 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지만 순자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네. 현재 순자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여전하지만 이제는 경제적 걱정 없이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전문 간병인도 고용했고 필요한 의료비도 충분히 될 수 있게 되었죠.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순자 씨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30년간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가끔 옛 친구들을 만나고 평생 못 해본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함께 나들이도 갑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도 살 거야. 순자 씨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자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이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노후 사연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